그래서 총 3단계죠. 계획 설계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 설계 단계. 폐용대는 어떤 폐용대를 원하고 몇 층을 원하시고 커뮤니티는 어떤 수준을 원하고 주차 대수는 세조당 몇 대를 원하시는지. 허가 설계 도면이 예를 들어서 전체 도면 수량의 한 50%라고 치면 거기에 50%를 더해서 100%의 도면을 그립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매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삐까뻔쩍한 아파트 조감도 많이 보셨죠? 유명 건설사들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줄게요, 건축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만든 그림인데요. 최근엔 한남 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아주 세게 붙어서 화제가 됐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그림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설계 건설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멋진 아파트 누가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ANU 설계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빌딩인데요. ANU 설계사무소, 최근에 가장 핫한 아파트죠. 반포 원베일리를 설계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 나인원 한남까지 설계한 그런 곳인데요. 과연 이런 아파트의 설계는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탄생하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ANU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ANU에서 도시정비 사업 부분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정호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본부장,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NU 디자인그룹에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는 김정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설계는 어디서부터 좀 출발을 하나요? 저희는 일단 제일 먼저 만나뵈는 분들이 주민분들이에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주민분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분들은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사업성이죠. 어떻게 하면 분담금을 적게 내고 내가 최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이냐. 향후 5년 후 10년 후 입주했을 때 내 재산이 늘어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방점이죠. 저는 뭔가 설계의 시작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막 땅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일단은 건축주의 그 니즈, 네. 그게 가장 중요하군요. 그거를 일단 좀 한번 들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좀 현황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기 전에 그 현장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은 하고 가요. 그게 기본이죠. 모든 설계의 기본은 사이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미팅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현장을 들여다봐요. 설계의 출발은 이렇게 건축주를 만나서 건축주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이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설계의 단계는 뭐 총 몇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나요? PPT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7개 정도로 정비사업에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 단계,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 그 다음에 추진위와 조합 설립 단계,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단계, 관리처분, 착공, 준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설계사무소는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그 건축 설계자가 이제 들어간 단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비계획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는 설계자로서의 아직 권한은 없는 단계. 왜냐하면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권은 없지만 정비계획 수립할 때 건축 계획 업무를 하는 용도로 이제 필요하는 차원이라서 그때 이제 건축계획안을 수립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비계획을 다른 도시계획 업체가 이제 한번 끝내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설계자를 뽑게 되는데, 그때 입찰을 통해서 이제 설계자가 돼서 통합심의, 그러니까 일명 건축심의부터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단계인 건가요? 정비계획은 이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토지용 계획을 만드는 단계죠. 우리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현장의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땅을 만들면 있어서 이제 기부 체납을 얼마를 할 건지, 뭐 공원은 어디다 만들 건지, 도로는 어디다 내줄 건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용적률입니다. 정비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거죠. 그래야 사업성이 높아가니까. 그래서 이 용적률과 건폐율, 세대수를 결정하면서 토지용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정비구역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동 단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아는 단지가 나왔네요. 요즘 목동 아주 뜨거운데요. 이제 목동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네. 자, 제가 아까 토지용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토지용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 여기 보시는 이 그림.
이게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공공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규제 구간, 뭐 15층 매치 구간, 건축 한계선 6m, 각종 이렇게 이 완충 녹지 폭원들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안에 보면 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렇게 몇 층 이하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아, 저 50% 이하는 건폐율을 말하는 거고 네. 오른쪽은 용적률을 말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용적률은 사실 상한 용적률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이제 법적 상한이 300%까지 다 찼죠. 정비계획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이제 토지용 계획이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부 찬압과 임대주택과 그런 용적률 내용이 다 같이 담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비계획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과연 이렇게 정해놓은 세대수, 용적률 이런 지표들에 맞게 건축계획안이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건축가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료가 일단 이제 배치 계획이고요. 아, 드디어 익숙한 그림이 나왔네요. 네, 이제 배치도고요. 어떤 평형대가 어느 위치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토지용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충수 규제 구간을 지켜가면서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갈 수 있다. 배치에 대한 조닝과 레이아웃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이제 이렇게 3D로 모델링 해본 내용입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때는 설계자가 선정되지 않은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그림은 설계 사무소에서 그리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정비계획 업무는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업무는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재건축준비위원회 우리 주민분들께서 입찰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요. 그 도시계획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이제 여력이 안 될 때는 이제 별도의 저희 같은 건축가들한테 도시계획 하도 영역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케이스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이게 다 완성되고 설계자를 진짜 이제 공식적으로 뽑고 나서부터 들어가느냐.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때부터 들어가는 경우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법적인 지위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종 목표는 본설계자 선정이죠, 사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분석을 좀 잘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현장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에 본설계에 있어서도 가장 앞설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너무 약간 공식적인 답변 아닌가요? 약간 그리고 조합의 이제 눈도장 좀 찍으려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주민분들하고 좀 미리 좀 익숙해지는 단계, 그리고 재건축 준비위원회 집행부들과 좀 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과정인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근데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다 인력이고 돈인데 이런 거를 그려주시면 뭐 돈을 좀 받으세요? 그냥? 그 도시계획 업체하고 일할 때는 도시계획 업체의 하도로 어느 정도 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몇 억 안 되는 금액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뭐 남기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투자성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부계획이 통과되고 네. 설계자를 공식적으로 선정할 때 네. 약간 좀 그 우리가 앞서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거는 저희가 이렇게 뭐 현장에 굉장히 애를 쓰고 네. 사실 손해 보면서까지 인건비를 투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안을 잘 만들어도 결국은 주민분들이 저희를 나중에 선택을 안 해주시면 저희는 그냥 다 손실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냥 근데 본전도 못 찾고. 근데 정비 사업에서는 100%는 없어요. 주민분들이 저희를 잘 봐주시려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전달이 됐을 때 나중에 주민분들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겠죠.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이제 설계자를 뽑잖아요. 네. 그럼 설계자는 이제 조합에서 뽑을 텐데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뽑게 되나요? 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에서 설계자 선정은 수의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서울시에서 네. 마련을 해놨다는 거죠? 이제 설계자 선정 기준과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입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격심사 방식과 설계 공모 방식이 있어요. 적격심사 방식은 뭐냐면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일정한 배점표가 있습니다. 이 표준 배점표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업체들을. 그래서 그 실적과 가격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내고 그 점수의 순위에 따라서 이제 기호가 1, 2, 3, 4번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4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 올려서 총회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투표로 조합총회.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격심사 방식이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현상공모 방식인데 현상공모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3개월로 정해놨어요. 90일. 현상공모라는 거는 실제로 뭔가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23년도나 이제 그때 뭐 한참 뜨거웠던 압구정, 우리 2, 3, 4, 5구역 그 뜨거웠던 경쟁이 있었잖아요. 설계자 네, 막 선생님. 고소까지 나오고. 아유, 예. 워낙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런 현장들은 다 현상공모로 진행을 했었고요. 보통 근데 어떤 방법을 쓰나요, 조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유력한 현장들은, 그러니까 유력한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관심 있어 하는 현장, 특히나 한강변들, 이런, 그 다음에 여의도, 이런 현장들은 현상 설계 방식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안을 먼저 보시고 싶으시니까. 그림을 보고 네.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될지를 좀 보고 네. 싶어서. 자, 그럼 이렇게 멋들어진 그림을 가지고 설계자로 공식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선정이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뭔가요? 총회에서 뽑아주셨으면은 바로 조합 가서 큰절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감사해서부터. 아, 그럼요. 감사 인사 드려야죠. 이 어려운 시국에 일을 주셨는데 간쓰게 빼고 다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저희한테는 감사한 소중한 일이고요. 저희를 어렵게 뽑아주셨으니까 어렵게 뽑아주신 만큼 저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설계를 해드려야 되고 저희가 그 현상 설계나 입찰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통합심의 절차를 빨리 이행하는 그 과정을 좀 제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심의라는 거 이제 건축심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물론 설계안은 설계자가 기존에 이제 만약 현상 공모를 했다 그러면 그때 만드는 설계안은 설계자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라고 제시하지만 실제로 주민분들은 다른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되면 일단 큰 절부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폐용대는 어떤 폐용대를 원하고 몇 층을 원하시고 커뮤니티는 어떤 수준을 원하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몇 대를 원하시는지 커뮤니티는 또 세대당 몇 평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건축계획안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주민분들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다 돈이니까 속도가. 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네. 저 안에 뭐 몇 세대가 들어가고 평면이 뭐가 있고 커뮤니티가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있죠. 저희가 이 정도 그림을 그려낼 정도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담아내야 될지는 다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도면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면화 돼 있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입찰의 과정에서 설계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타협이 된 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온 안을 주민분들 의견을 같이 녹여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심의에 붙이는 안을 만드는 조정 단계가 바로 필요합니다. 제가 설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어가 등장한 용어가 많던데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설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각각 뭐 어떤 단계인 거고 개념이 어떤 개념인 거예요? 개념 설계는 보통 계획 설계라고 하죠. 이 계획 설계는 말 그대로 계획적인 거예요. 아직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를 건축가가 실제로 한번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실현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잘 모를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언제든지 바뀌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단계. 이게 계획 설계고 이제 이 계획 설계를 가지고 우리 건축주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느 방향의 사업성이 좋고 평형대는 몇 평형대를 또 만들어내야 되겠다든지 충수는 몇 층을 올려내야겠다든지 주차장은 몇 층을 파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디벨롭해서 만든 게 이제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건축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설계라고 보면 돼요.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비 계획 단계에서 나왔던 게 그건 계획 설계. 계획 설계. 네.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는 이제 허가받은 거를 실제로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세한 도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실시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단계죠. 계획 설계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근데 이제 기본 설계랑 실시 설계의 차이? 이게 사실 잘 감이 안 와가지고 계획 설계에서는 외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에서는 그 외관에 뭘 넣을지를 나오는 거고 실시 설계는 이제 공사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뭘 넣을지 나오는 거와 공사를 어떻게 할지의 설계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이 기본 설계 내용에는 계획 설계에서 이제 껍데기가 있던 거를 안에 실제적으로 용도에 맞게 이제 평면을 그려냅니다. 커뮤니티가 대략적으로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지하 썬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피트니스 센터를 넣을 거예요, 뭐 골프 연습장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계획했던 거를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로 벽체를 만드는 거죠. 골프 타석을 만들고 로비를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자 단위 세대라고 치면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숫자적으로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 32평 아파트를 넣어야 되겠어요 했던 거를 실제적으로 기본 설계에서 이제 그리는 겁니다.
팔사를 어떤 타입으로 뭐 방 그렇죠. 몇 개 할지 그렇죠. 이런 걸 그리는 거고. 그리는 거죠. 네. 그렇게 허가를 이제 받아요. 그러면 실설계 단계라는 건 뭐냐면 허가 설계 도면이 예를 들어서 전체 도면 수량의 한 50%라고 치면 거기에 50%를 더해서 100%의 도면을 그립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허가 때 공사하기 위한 모든 도면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 주택법에는 허가 도서의 수준을 정해놨어요. 인허가 도서는 허가 도서고요. 그 다음에 공사용 도서는 인허가 도서는 아니에요. 허가 도서 더하기 알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현장 분들이 공사를 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도면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 그림 보고 공사를 딱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 지을 수 있게 모든 것들 다 채워 넣는 그렇죠. 그게 이제 실시 설계인 네. 거군요. 거기에는 이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단계일 때는 마감재나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 적어져 있던 것들이 네.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다 자세하게 적어집니다, 이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개념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요즘 정비 사업에서는 대안 설계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던데 네. 이건 뭔가요? 대안 설계는 시공자가 그 현장에 입찰할 때 들어올 때 가지고 오는 안이에요. 그건 이제 설계자가 선정된 다음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 연말부터 대한민국 아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뜨거운 현장 한남 4구역. 지금 맡고 계시죠? 저희가 설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장인데 그 현장을 보세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서 혁신화를 가지고 왔죠. 이게 대안 설계입니다. 이 대안 설계는 유력한 사업지, 사업성이 가장 높은 이 사업장들에서는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시공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멋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자 선정할 때 멋있는 그림을 경쟁했듯이. 그럼요. 그래야 주민분들이 뽑아주시죠. 근데 단순히 그러면 대안 설계가 좋아야 뽑아주냐 그건 아니에요. 설계안도 좋아야 되지만 그 이면에 이제 각종 금리 조건이라든지 공사비, 맞아요. 뭐 마감재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주민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대안 설계는 일단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져오는 게 대안 설계고요. 이 대안 설계는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대안 설계가 나중에 어떻게 인허가에 반영이 되는 거야?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가 제안한 대안 설계를 이제 원 설계자인 저희 ANU 같은 회사하고 같이 이제 시공자가 협업을 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한남사는 보니까 삼성물산이 세계적인 이 설계 스튜디오라고 하는 UN 스튜디오? 네, UN 스튜디오. 거기에서 가져왔던데 그러면 삼성물산이 직접 설계한 게 아니라 UN 스튜디오 의뢰를 해서 그 설계안을 가지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주고 그걸 다시 ANU와 협의를 해서 설계를 또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그 건설사 주도하에 네. 안을 만듭니다. 아, 건설사가? 주도하에 안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사들 컨택을 하죠. 워낙 중요한 현장이었으니까 이제 삼성물산은 UN 스튜디오, 현대건설은 자하디드, 출중한 우리 해외 유명한 건축가들하고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외사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의 외관, 뭐 경관, 뭐 커뮤니티 인면, 그다음에 이제 조경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지. 해외 설계사가 다 와서는 국내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 설계사가 그걸 완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대안 설계를 주도하는 거는 그 입찰 설계에 참여하는 건설사입니다. 아마 이거 제가 장담컨대 삼성이나 현대나 이거 준비하신다고 아주 고생하셨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아니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USDO라는 곳에서 협업을 했습니다. 자하디드 사무실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그렇죠. 국내 아파트 시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고 우리나라 설계사들이고 도움을 받는 거죠. 약간의 그리고 유명세 같은 거를 좀 약간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설계판이나 이제 시공 입찰 설계에서도 아무래도 해외 유명 설계사의 또 그런 브랜드 가치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건설사 내부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이런 게 다들 마련이 돼 있겠네요. 그럼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잘 갖춰져 있고요. 네. 정말 그 메이저 건설사들은 그게 분업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네. 일사불란하게 계획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시공자가 대안 설계라는 걸 가져오고 근데 설계자가 한 설계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융합이 되는 건가요? 시공자가 가지고 오는 대안 설계는 사실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그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안 설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비계획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경미한 변경 수준으로 해오되 뭐 용적률, 건폐율, 높이 관련된 것들은 절대 건들지 마라. 딱 그 선에서 해오는 게 대안 설계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현장이 건축 심의까지 통과한 현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설계자가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 심의를 오면서 서울시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온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의 노하우를 뽑힌 시공사하고 융합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기준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 설계로 제시해온 게 100% 가깝게 반영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 굉장히 그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치장을 해놨을 거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이번 한남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이렇게 경쟁 설계가 있는 현장에서는 다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조합과 이제 시공사하고 잘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맨 처음 선정된 설계자의 몫인 거네. 그렇죠. 저희는 막 사실 설계를 2번 하는 상황인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도 충분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 건축주가 계시고 건설사도 계시니까 굉장히 좀 중간에서 이거를 잘 조정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설계자를 뽑힌 이유는 조합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조합의 이익을 우선으로 먼저 챙겨가면서 시공자가 제시한 안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 조합원들도 증명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안도 사실 조합이 선택한, 시공자를 선택하면 선택한 안이니까. 중요한 안인 거죠. 조합원들이 선택한 그 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을 기준으로 이제 그 설계자가 지나온 과정의 노하우를 같이 이제 믹스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안설계 이후의 단계는.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대안설계가 나와서 시공자가 갖고 온 대안설계까지 이제 반영을 한 설계까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으면 네. 거기서 이제 설계사무소의 역할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건물이 잘 준공이 되는 순간 저희 업무는 다 해드린 거죠. 행복한 순간이죠. 그동안 고생해왔던 걸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 실제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익숙해졌던 것과 실제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하긴 2D로만 보던 그럼요. 게 이제 3D 실제 물질로 보게 되는 지나갈 때마다 아 저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했지 저 때는? 아쉬움도 좀 남고.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또 다른 설계할 때는 디벨롭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파트 한 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데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되나요? 이거는 현장 규모마다 회사 여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회사는 큰 현장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력 투입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현장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남사 같은 경우는 그 5개 블록의 규모도 많이 큰데 이런 현장들은 한 8명 이상 투입됩니다. 8명 이상. 예, 많게는 10명까지도 투입될 수 있어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축심의 단계면. 이런 현장들은 건축심의 도서가 한 1000장 가까이 됩니다. 800장 이상이에요. 한남사가 아마 건축심의 도서가 900장 넘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10명이 한 팀이다라고 하면 각각의 어떤 뭐 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역할들은 뭐 좀 나뉘는 게 어떻게 나뉘어요? 이제 연차가 안 되는 사원들도 있고 이제 뭐 대리, 뭐 중간 단계 이제 PM급들이 있고 이제 관리자 소장이 있는데 그 직책에 맞게 일을 하죠. 밑에 애들은 이제 모형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모형도? 그렇죠. 이제 윗사람이 이렇게 배치 계획한 거를 검토한 거를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모형으로. 참고로 그 컴퓨터 그래픽한 작업 결과물하고 모델하고 좀 달라요. 저희가 그래픽 작업을 하긴 하더라도 모형으로 검토해보는 이유가 실사감이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현실감은 모형이 좀 더 있어요. 그런 모형 아무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는 뭘로 만들어요? 보통 스티로폴. 아 그럼 진짜 그냥 다 잘라가지고 요즘 이제 기계가 잘 돼 있어서 이제 커팅기가 또 있어요. 그걸로 일단 다 만들기도 하고. 막내들 약간 막내들 그런 거 그런 하죠. 거 하려고. 예. 근데 이제 다 거치는 단계. 그리고 이제 회사에 또 그 3D 프린터기가 있어서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애들은 이제 보고서하는 작업들. 이게 사실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장을 또 잘해야 좋은 결과물처럼 보이게. 조합에도 그리고 뭐 인허가권자한테도 보기 좋은 떡이 또 맛있거든요. 설계도 잘한 거, 포장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심의장에서 PT할 때 또 그걸 잘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위 그룹 연차로 가면은 이제 설계를 주도하는 애들, 주도하는 친구들이 이제 평면 계획을 하고 배치 계획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관리자들은 그걸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런 조합이나 이런 데서 PT는 보통 어떤 급들이에요? PT는 보통 이제 관리자들이 합니다. 담당 소장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직접 진행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수백 명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민분들 앞에서 좀 맷집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실 우리 주민분들 질문이 다양하시거든요. 그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되게 그 날것의 질문들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떠한 질문이 와도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가야죠.